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겠습니다. 여심 저격. 자, 오늘은 새로운 논객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그리고 강전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TV에서 많이 보던 두 분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야, 이 저희 제작진들도 네.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좀 우리 여심저격 구원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 네, 구원투수로 생각하고 두 분 모셨거든요. 근데 두 분 보니까 직함이 지금 장윤미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시고 네. 그리고 강전혜 변호사는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신데 네.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위원장으로 좀 맞춰오신 겁니까? 네, 사실 오늘을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법률위원회도 하는데 네. 그건 그냥 위원이거든요. 아, 위원이시죠? 노동위원회는 부위원장이어서 아. 여기다는 높은 걸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듣자 하니까 두 분 나이도 동갑이시라고 동갑이에요. 들었습니다. 동갑이고요. 여러 네. 방송에서 몇 번 뵙고 좀 친분이 그래도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친하다고 저는 맞습니까?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니 친분이 두터우시면 저희는 안 되는데 아. 저희는 사실 의견 대립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친분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네. 자, 저희 국회 방송 여심저격 좀 보셨는지 네. 궁금한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정치 뉴스를 아무래도 뭐 유튜브나 네. 일반 포털에서도 많이 보십니까? 접하다 보니까요. 네. 알고리즘으로 여심저격에 안기령 부대변인 나오는 게 되게 네. 많이 뜨는 거예요.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되게 열띤 토론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해서 저도 네. 보고 이제 준비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그 여심 저격할 준비 되셨습니까?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 보셨습니까? 네, 지금 안기령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안기령 대변인 나오실 때 같이 네. 나왔던 백지연 전 부대변인이 아, 네. 저도 되게 친해가고 저는 백부대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봤었거든요. 야, 네, 열심히 각각 하겠습니다. 상대 진영 이야기부터 먼저 하시는데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의정부로 총출동을 했습니다. 경기 분도와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여당의 이 행정구역 개편 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할지 또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포를 비롯한 경기 일부 도시 서울 편입 추진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여당은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통해서 김포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 10월 이후에 여당에서 뉴시티 TF를 구성해서 적극 나섰는데 이 주민투표가 무산이 됐고 특별법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 서울 시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 전에 그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까? 제가 KBS에서 날씨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개화 시기를 늘 보거든요. 아, 지금 이미 그러시겠네요. 일부 지역에 목련이 봉오리를 좀 틔우려고 하고 그렇구나. 있습니다. 3, 4월이니까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국민의힘이 네. 조금 더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신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의정부를 갔는데 의정부가 아무래도 경기도에 있어서 북도를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네. 아마 북도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경기도청이 수원에도 있는데 북도청이 의정부에 있거든요. 그런 아.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의정부가 뭐 경기 북부 경찰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북도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것은 경기 북도 추진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김포라든지 뭐 구리 이런 곳들의 서울 편입도 추진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의 법안은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행정체제 개편을 하려면은 주민투표를 먼저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민투표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60일이 지났잖아요. 지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은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은 서울 편입과 경기 북도를 원샷라는 원샷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4월에 목련이 핀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네, 네. 그때까지 진행을 하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부지런히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총선을 의식한 다분히 좀 무책임한 전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로 수도권을
점점 비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한 국가들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서울은요, 너무나 비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 지역을, 지방을 어떻게 균형 잡힌 대한민국으로 만들지가 우리의 시대 정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김포를 서울에 넣겠다? 그렇다면 일단은 입법적인 그 발의가 필요한데요. 그럼 민주당이랑 협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김포 시민들의 이익에는 부합할까요? 왜냐하면 김포는 북한이랑 접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서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다 철회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공론화 있었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물론 뭐 경기도권의 표심을 자극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건 좋겠지만 최소한의 책임성은 갖고 있어야 되고 실체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서울 편입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꽤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례를 들자면은 지금 서울에서 기후동행 카드라는 것을 발행을 시작을 했죠. 근데 기후동행 카드는 이제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권으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지하철이든 버스든 추가 요금을 내야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 있어서 일부 지자체들이 본인들도 기후동행 카드에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포라든지 과천이라든지 몇 군데 지자체와 서울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 생활 반경이 서울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1961년 이후로 우리가 지방 그 체제가 개편이 되지가 않았거든요.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어줄 그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원셔법을 발의한다고 해서 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민들의 주민 투표를 통하는 것이잖아요. 주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다 확인을 하고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 뭐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뭐 정책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달리 진행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서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의 동시 추진이 가능한가 이걸 좀 짚어볼까 하는데 김동영 경기지사는 두 가지 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포, 고양, 구리 등을 빼서 메가 서울을 만들면서 경기도는 나눠서 분도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고요. 여당은 규제 완화와 개발 지원을 통해서 경기 북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자, 이런 입장입니다.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동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예, 서울 메가시티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처음에는 김포를 편입시키지만 나중엔 구리도 넣겠다, 고양을 넣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기도는 분도를 하겠다고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뭐 김포 같은 데 가서는 사실상 부동산 그 심리라는 게 있죠. 우리가 서울에 편입되면 뭔가 부동산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심리에 굉장히 기댄 전략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경기도에 가서는 경기도 분도는 또 경기도의 수건 사업이거든요.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그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남북으로 나눠봤을 때 재정 자립도나 인구나 여러 차이가 있어서 오히려 분도를 한 다음에 또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인데요. 여기선 이 얘기를 하고 저기선 저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포, 뭐 고양, 구리 이런 데들이 지금 서울 편입으로 뭐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투표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경기 북도를 이제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경기 북도가 아무래도 이제 북한과 접해 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또 고도 제한이라든지 그린벨트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북도에 살고 계신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규제들을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뭐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과 지도부가 캠프 레드 클라우드라고 미군에서 반환한 공여지가 있습니다. 여기로 오늘 방문하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개발들을 한다는 것이 경기 북도를 따로 하겠다라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집약적으로 추진력 있게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글쎄요. 지금 김포, 고양, 구리 이게 뭐 면적이 워낙 넓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 빼면 북도가 얼마나 남아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북도를 추진하는 취지를 생각하면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장윤미 변호사 말씀처럼 야당은 이게 다 선거용
공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가 최대 지역구가 걸린 곳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 편입론과 경기 분도론이 이 경기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이 승부수가 된다면 과연 이게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짚어주신 대로 경기도 의석수 많죠. 59석이니까요. 서울 의석수 49석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까지 합쳤을 때 120석이 넘게 되는데 그쪽이 당연히 양당 모두 잡아야 되는 승부처인 것도 맞죠. 그런데 서울 일단 이런 이슈를 반기지 않습니다.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서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소속이시죠.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임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서울 시민들은 반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추진할 거면 책임감 있게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하라라고 그렇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내부에서도 이견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이를테면 서울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 당협위원장들과 또 김포, 구리 이쪽의 정치인들은 또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분히 총선을 겨냥한 사실상 포퓰리즘적 정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맹이가 빠져 있고 할 수 있는 사실상 김기현 대표 체계에서 TF도 구축하고 이랬지만 다 철회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저는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폐기가 됐던 걸 다시 꺼내들게 된 거란 말이죠. 네, 이게 지금 경기도가 59석으로 단일 지역구로는 가장 많은 의석이 네.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이번 총선에 있어서 승부수가 된다. 승부수가 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많이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금 편입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에서 총선에서 의석을 얻게 된다면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추진이 단지 총선용 공약에 그칠지 아니면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재편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현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단수공천을 속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공천 면접 4일차를 맞은 국민의힘은 오늘 세종, 대전, 영남 지역의 면접을 마쳤습니다. 특히 텃밭인 영남 지역의 물갈이 폭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하위 30%의 영남권 의원이 가장 많다. 공관위에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현역과 용산 출신 경선행이 많았는데 TK 그리고 PK에서도 그럴까요? 글쎄요, 그거는 단수공천 지역에서는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단수공천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하는 지역도 일부를 밝히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는 싸움은 끝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부분들부터 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영남권에서는 기존에 뭐 서병수 의원이라든지 네. 조혜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거물 정치인들의 지역구를 바꿔가는 그 과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옮겨갔을 때 그 원래 그 기존의 지역구에다가는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 포인트가 될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매일매일 지금 면접을 보면서 면접 다음 날에 단수공천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이번 주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논란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처음 날 이제 서울에서 발표된 것에 있어서 조금 눈여겨볼 부분은 송파갑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던 네. 석동현 전 검사장 그 박정은 TV조선 앵커가 단수공천이 됐어요. 그렇죠. 사실 여기가 경선 지역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내심으로는 생각했습니다만 경선도 아니고 단수공천 지역으로 이렇게 발표가 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 첫날은 전혀 없었고 둘째 날에는 전희경 전 비서관 정도 그리고 오늘은 최주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선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용산에서 나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제 바로 뭐 전략적으로 되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 체제가 들어왔을 때 과연 이 공천에 있어서 윤심, 대통령실에서의 이러한 공천에 대해서 과연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크게 논란이 없을 만한 지역들만 아직 발표가 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아직까지는 앞으로 그 윤심이 영남권에서 작용을 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남권이 뭐 하위 30% 의원들이 가장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비율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영남권 의원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거지. 거기 안에서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에 지금 의원이 거의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영남, 부산 이쪽에서의 그 민심들, 뭐 낙동강 벨트 이쪽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한편 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떡잎과 새순 이 발언 이후에 오히려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조정식 의원 등 친명이 먼저 희생을 해야 한다라는 그 역공이 또 시작이 됐고 또 그 여기에 이른바 그 818호 밀실 논란까지 더해졌는데 민주당 공천 작업 앞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밀실 이런 거는 민주당의 네. 공천 작업과는 거리가 먼 단어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 양당이 다 사활을 걸고 있죠. 윤석열 정부를 이제 보좌해야 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절대 다수석을 점해야 되고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하고 차기 대선에서 승리를 다지기 위해서 민주당 또한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 이른바 혁신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정당을 채택할 거예요. 선택하실 겁니다. 이때 혁신 경쟁이란 건 당연히 보여지는 거는 후보군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강 변호사님 짚어주신 그 영남권 하위 30%에서도요. 네. 이를테면 한 언론에서는 소리 없는 내전이다라고 국민의힘 상황을 진단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위 30%의 영남권 의원들이 많다는 거죠. 현역 네, 의원들입니다. 사실상 컷오프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비율로 보면 영남권에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 누가 경쟁자로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 출신 장차관들입니다. 네. 또 용산 출신의 행정관들 그리고 대통령 스태프들이 거기에 다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PK, TK로 나눴을 때 TK 지역으로 좁혀보면 훨씬 비율이 높아져요. 이게 또 어떤 내관으로 작용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가 어떤 뭐 윤심이란 거는 바라지도 마라라고 해서 교통정리가 좀 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민주당도 이런 상황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올드보이라고 지칭되는 선수가 많고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 단순히 선수가 높다라고 해서 이게 나쁘다. 뭐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유권자한테 선택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나 이익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한 명 한 명의 후보자별로 선별해야 되는 문제지 그냥 선수 몇 선 이상 이런 기준은 또 합리적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피선거권의 자유도 박탈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선별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것이 네. 문턱이로 어떤 특별 진영을 그리고 뭐 반대파를 척결한다, 밀실이다 이런 어떤 진단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네, 조금 살짝 아까 공격이 들어왔는데 반격하셔야죠. 네.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민주당에서 지금 공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지난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사천하는 거 아니야?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사천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뭐 일과 시간이 아니라 야밤에 뭐 의원회관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거기서 측근들과 함께 공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뭐 이명박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한 공천관리위원들이 있어요. 이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측근들, 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함께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모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네, 뭐 네. 기동민 의원 그리고 비례 이수진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금품 의혹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불출마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돈 봉투를 지금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또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실무진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당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사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뭐랄까요? 더 이상 공천을 신청하면 안 되는 거라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마음이 급하고 그런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민주당에 있는 모든 의원 중에서 재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전화했다는 이 비위 의혹이 있는 의원들은 아직 모두가 다 1심에서 아직 판결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한테는 불출마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면접도 받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밀실에서
정성호 의원처럼 당직도 없는 사람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 이게 과연 시스템 공천, 즉 민주당이 자랑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반박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팩트를 짚자면 일단 818호 이재명 대표의 의원회관에서 뭐 야밤에 회동이 있었다는데 일단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실 회동이라는 뭐 프레임도 부적절하지만 그 사실관계부터 일단 민주당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 지금 정확하게 민주당은 당원 당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공천 적합도 같은 조사를 해서요. 이게 정량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경쟁 후보들 각 지역구에서 여러 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 2위 간에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난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그 부분도 차이가 격차가 크다라고 하면 그러면 단수 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걸었다는 정치인은 2명 정도 확인이 된 부분이 있죠. 인재근 의원과 문학진 전 의원입니다. 인재근 의원은 아마 이런 여러 지표에서 뭔가 당대표로서는 이게 그냥 수치로 가면은 컷오프가 되거나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저는 예우 차원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재근 의원께서 요청을 해서 만남이 됐고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하게 됐고요. 문학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는 가깝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같은 걸 돌려봤을 때 지역에서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걸로 나와서 그걸 그냥 당대표가 뒷짐지고 그냥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본인과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로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있죠. 그거 다 정무적인 판단이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뭐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하거나 이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남아 있습니다. 양당의 이런 공천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세력, 바로 개혁신당이 아닐까 싶은데 공천 탈락에 반발한 이들이 이 개혁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안으로는 그 불편한 동거 속에 밖으로는 현역 의원 합류를 꾀해야 하는 개혁신당. 여론을 보면 당 지지율은 낮아도 양당 견제에 대한 기대는 무척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총선에서 이 바람몰이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혁신당이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표를 깎아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빅텐트, 이제 설 때 그 이낙연, 이준석 그리고 뭐 이렇게 금태섭 의원까지 해서 한꺼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저는 그 전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토론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서로 간에 맞춰가는 과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빅텐트를 쳤으면 모르겠는데 대의와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설 전에 이게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급하게 합쳤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보이는 모습들.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뭐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류호정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금태섭 의원과 새로운 선택을 하면서 이 빅텐트에 같이 들어왔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 본인의 기존 지지층이 싫어하니까 류호정 전 의원은 주류가 될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내부 총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배복주 정의당 전 부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입당 과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본인이 법적인 대표이기 때문에, 이 당의 법적인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있으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 공직에 대한 추천이라든지 이런 거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개혁신당, 기존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에게는 소구하는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같이 하겠다는 민주당과 그리고 또 정의당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의가 아닌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장 큰 스피커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개혁신당에서. 이때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는 이제 뭐 공천 과정이 좀 어렵다든지 해서 탈당하는 의원들이 개혁신당 들어가기에는 이준석 대표랑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들어갈 수 있겠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비슷합니다. 의원이 어디를 가고 싶은데, 제3지대는 가고 싶은데, 근데 저쪽은 현역은 다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여길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좀 너무 급하게 밥을 먹어서 체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차근차근 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도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오늘도 사실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는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갑작스럽게 취소를 했다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본인들의 집안 싸움이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뭐
다른 지역을 찾아가고 싶은 의원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개혁신당에 대한 생각, 두 분의 생각은 좀 일치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완전히 일치합니다. 네, 전 어떻습니까? 바람몰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양당에 대한 비토 목소리 많죠. 국민의힘, 민주당 둘 다 싫다라고 하는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표심이 개혁신당한테 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지만 두 당의 지지로 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총선까지 가까워지면 질수록 사표 방지 심리가 더 그 어느 네. 때보다 높을 겁니다. 개혁신당을 지지할 어떤 여유가 없는 거죠. 유권자들한테. 또 하나는요. 이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게 지금 탈당 러시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각 진영이 합쳤을 때 개혁신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지지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다 우리를 지지하겠지. 근데 오히려 반대 양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 그 당에 이준석이 있어서 못 찍겠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들 마찬가지죠. 류호정 의원이 있어서 우린 지지 철회하겠다. 차라리 탈당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지금 합당 선언한 그 바로 직후에 탈당하겠다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흐름은 아주 획기적인 변모가 없으면 지속될 텐데요. 이 획기적인 모멘텀을 총선 앞두고 만들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질문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두 분 짧게 소감 조금 듣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너무 훈훈하고 훈훈했어요? 아니, 저는 아까 중간에 보니까 분명히 친분이 좀 깊다고 들었는데 왼수인 줄 알았어요. 나가면서 손잡고 나가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원수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 싸우겠죠. 근데 오늘 저도 이제 강전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좀 깊이 새겨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발언 기대해 보면서 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한 여심 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